네, 이제 5시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강의 일정이 좀 많이 있어서 미리 시작하고 또 오시는 분들은 또 늦게 오시는 분들도 다시 녹화를 하고 있죠. 네, 저희 오늘 연구 교류회는 아마 이전에 저희가 한 3번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다시 좀 이제 소프트웨어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대학이랑 같이 하는 걸로 1회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희 의무부총장님께서 큰 기획을 하셔서 저희한테 이제 서로 원팀이 되라 이런 의미로 좀 저희한테 안내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이 연구를 시작으로 매달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저기 계신 선생님들 말고도 저희 의대 교수님들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매달 저희가 모임을 가질 테니까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개회사 인사말로 저희 백승구 의무부총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아이고, 네, 좋습니다. 오늘 강의 와주신 박대우 교수님, 고유한 교수님, 또 유기봉 교수님, 또 우리 안에서는 양세정 교수님이랑 황상호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우리 서영주 연구처장께 제가 이렇게 꼭 부탁을 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이 시절에 이 보건의료 우리가 좀 제가 지난번에 총장님 만났을 때도 그 앞으로 이 범원주 캠퍼스는 보건의료 이쪽으로 또 특성화를 빨리 앞으로도 해야지 여기가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다들 막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의료원이랑 특히 미래 캠퍼스 보건 이쪽 계열이랑 저희가 이제 이런 융합 연구랑 이런 교류를 더 앞으로 좀 더 자주 하면서 이 토대를 딱딱 더 잘 갖췄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모임을 자꾸 갖자고 하는 거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강의 오늘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저희 의무부총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저희가 굉장히 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교류회를 통해서 병원과 학교에 있는 인력들이 모여서 이런 인공지능, 의료 데이터 그리고 의료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구 시설이나 연구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미로 시작을 했고 첫 번째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4년 이내에는 같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이라든가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얘기를 했지만 뭐 제2병원이라든가 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저희가 큰 건물을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건물 짓는 게 목적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인력이죠. 인력은 저희가 미래 캠퍼스와 의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같이 모여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려고 해서 그다음에 근데 어떤 걸 연구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들이 마련되기 전까지 그것들은 병원과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책임지긴 할 텐데 그 이전에 이제 어떤 걸 연구할 건지는 미리 선행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모임들을 보고 같이 공동 연구를 좀 하고 싶다. 그다음에 어떤 연구를 시작하고 싶다. 이랬을 때 저희 보시면 오늘 지금 제가 잠깐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의과학연구처에서 데이터 분석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1억이라는 큰 금액을 우리 의무부총장님께서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의대 교수님들이 의료 데이터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는 그걸 분석해주고 그다음에 의료진들은 그것들에 대한 의료적인 지식 자문을 하면 서로 콜라보레이션이 잘 되겠다 이런 취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지원 사업을 의대 교수님들, 의대뿐만 아니라 의료원 교수님들, 간호대까지 포함해서 의료원 교수님들이 다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임과 비전임 포함해서 총 10개 주제를 공모하고 있고요. 어떤 주제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데이터는 건보, 심평원, 그다음에 병원 안에 있는 CDM 데이터, 그다음 그 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까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랑 관련된 데이터들 모두 다 분석을 하는데 그 범위는 생각 외로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가 농담 삼아 다 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가설만 있으시면 저희가 데이터를 신청하고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다음 데이터를 가공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논문에 쓸 수 있는 그림 형태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메서드랑 리절트까지 써주면 선생님들은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만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진행을 하는 다 해주는 서비스라고 제가 농담 삼아 말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말까지니까 혹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가설 한 줄만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비중을 두는 심사에서 비중을 두는 건 신진 교수님들이고 연구를 한 번도 데이터 연구를 안 해보신 분들을 더 우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분이나 아무 가설이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검토해서 데이터 분석 사업에 10개를 할 거고요. 근데 예상은 저희가 20개를 하려고 하는데 10개만 낸 이유는 반응을 먼저 보려고 하는 거니까 10개 하고 나서 저희가 다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 또 10개가 나올 겁니다. 총 20개를 올해 분석해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럼 누가 분석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아까 말했던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선생님 교수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기 보시면 박대우 교수님부터 쭉 저희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TF팀입니다. 그래서 미래캠퍼스와 저희 의대 교수님들 중에 데이터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TF팀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의 책임 연구원들이 저희가 한 명당 2개의 주제를 어사인해서 저희가 연구처에서 비용을 드리고 대리 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 이 교수님들의 핵심 연구원들이 같이 대신 분석해 드린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주제 첫 번째 발표로 박대우 교수님, 저희 미래 산단의 연구 부처장으로 계시고요. 네, 앞으로 나오시면. 네, 그래서 저희 박대우 교수님은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 계시고 지금은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질 평가 도구 개발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박대우입니다. 네, 저는 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지금 부교수고요. 2020년에 임용이 됐고, 현재는 그 원주 산학협력단 부단장 그리고 원주 연구처 정책부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IRB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의대 교수님들과 좀 연이 좀 많이 있었던 게 제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뭐 국가건강조사, 뭐 추적조사 분과 자문위원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통계학 박사고요. 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박사연구원 한 경력도 있습니다. 네, 연구 분야는 생존 분석을 이제 연구하고 있고 그 생존 분석을 에서 사용되는 그런 방법론 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요. 크게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그런 방법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변수를 선택하느냐, 유전자 탐색 이쪽에서도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의 자연사라고 하는 그러한 카테고리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의 이제 연구 이제 모든 주제 중에서 현재 연구 과제를 수주받아서 이제 하고 있는 그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작년 이제 9월부터 이제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을 제가 이제 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 그 중견 연구죠. 거기서 이제 총 4가지 목표로 세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론 연구고요. 그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응용 연구 측면인데 이 의료 질을 어떻게 이제 평가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좀 통계적인 그런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그 의료 질을 좀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연구를 바탕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운이 좋게 이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연구 주제는 그 의료질 평가를 위한 변수 탐색을 방법론 개발입니다. 사실 그 생존 분석에서는 그 생존 시간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인자를 탐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당연히 이제 유전자 전장 그 빅데이터 그 분석에서 어떤 유전자가 그 질병 그러니까 수명에 많은 영향을 주느냐 어떤 특정 이벤트 발생 시간에 영향을 많이 주느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고차원 자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보건 데이터 같은 경우에 변수가 많을 때 그때 이제 탐색하는 것도 동시에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변수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의 추정치를 좀 바르게 찾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오라클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변수 추정에 있어서 편향 없이 이제 추정하는 그런 방법을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보통 많이 쓰는 이제 라쏘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 선택은 가능하지만은 이 추정량이 이제 언바이어스 되지 않는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 점을 이제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하는 주제에서는 그 생존 분석에서 그 이제 이벤트가 정확하게 관찰되지 않는 그 구간 중도 절단 그리고 이제 좌절삭, 레프트 트렁케이션 이러한 그 데이터 메커니즘을 반영하는 그런 상황에서 변수 선택을 하는 그런 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수 선택 방법에는 이제 세 가지 자료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저차원 자료, 그러니까 즉 표본 크기가 우리가 이제 탐색하고자 하는 그 변수 수보다 큰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저차원 자료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고차원 자료는 어느 정도 이 표본 크기보다 변수의 크기가 큰 경우인데 일반적인 회귀 분석은 이제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초고차원은 이제 울트라 하이 다이멘셔널 데이터라고 해서 그 유전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차원 자료에서는 이미 그 개발을 해서 그 제가 이제 공동 저자로 참여를 해서 논문을 낸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초고차원, 그래서 이제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 지와스에 적용 가능한 형태에서는 현재 이제 리비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중견 연구의 그 결과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변수 탐색 기법을 어디다가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느냐? 그 이제 뭐 생존 분석에 적용 가능한 그런 데이터는 다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암 진단 후에 얼마만큼 이제 생존할 것인가 그 예후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뭐 공단 데이터나 심평원, 뭐 국립암센터 데이터 이런 것들이 사실 분석을 할 때 그 좌절삭 그리고 질병이 언제 발생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유병자 집단으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들로 그 공단 데이터도 구성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기법을 좀 개발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요거는 이제 앞서 그 제가 이제 냈던 논문 그다음에 현재 언더 리비전에 있는 논문의 결과인데 예를 들어서 그 얼리 차일드 캐리지 그러니까 그 초기 이제 유치의 충치에 관련된 이렇게 변수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저차원 데이터긴 한데 여기서 딱 그 방법론을 돌리면은 그 관련이 유의하지 않는 건 0으로 가고요. 유의한 건 이렇게 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만 딱 유의하다. 그리고 이 추정치는 언바이어스드한 그런 추정치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 초고차원에서는 이 유전자 SNP를 이렇게 쭉 있고 관련된 이제 유전자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정보들. 나머지는 다 이제 0으로 되었기 때문에 0이 아닌 애들만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공단 데이터나 심평원 데이터에 적합한 형태로 지금 변형을 해서 이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두 번째 연구는 그 집단 간 의료질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통계적 검정법 개발인데요. 사실 현재 이제 의료질이라는 거는 그 의료기관에서 이제 그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이제 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환자가 직접 그
이제 체험하는 그런 의료질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빨리 지나가면은 어,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집단에 있는데 모든 조건이 동일해요. 성별이나 나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질병 걸린 시점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다고 했을 때도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존 시간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의료 질과 연관을 짓겠다. 이게 이제 그런 목적이고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에서 관측 가능한 요인들이 있을 거고요. 그 관측 불가능한 요인들이 있을 건데 관측 가능한 요인들을 다 조정한 상태에서 관측 불가능한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의한 정도면 그 차이가 우리가 이제 의료 질 접근으로 그걸 한번 그 해석을 해보겠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 연구는 어떤 연구와 관련이 있냐면 그 CER 그쵸? 이제 그 연구 비교 효과 연구와 관련이 있고요. 특히 이제 평균 처치 효과라고 해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그 개별 환자가 얻는 그런 효과가 아니라 전반적인 그 이 치료법에 대한 효과를 보여줄 때 우리가 에버리지를 하잖아요. 근데 집단 간의 이제 인구 구성이 다르면 그 에버리지 하는 것 자체가 그 다른 집단에서의 이제 값들이 달라지겠죠. 특히 생존 분석은 회귀 분석과 다르게 그넌 리니어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그 컨디셔널 모델에서 마지널 모델로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어, 이제 조정을 하면서 추정하는 것을 개발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방에서 그런 평균 처치 효과,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서울에 비해서 낮다.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고령화 쪽이 당연히 생존 시간이 짧겠죠. 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처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생존 시간이 짧게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의료질이 낮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그룹을 가상의 집단을 만들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연구 주제는 사실 그 이제 미국의 요게 그 NCDB 그리고 요게 그 RCT인데요. 이 두 방법의 그 유방암 환자에 대한 보존술과 절제술 효과 차이를 이제 검증하기로 했었는데 해보니까 두 개의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어, 이 어떤 근거로 차이가 났는가 그걸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변수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 두 결과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왜 차이가 나는지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는 의료 질이라는 차이로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게 이 연구 주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이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가 이제 개발되면 이거를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확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나누는 건 일반적인 거고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준,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수준대로 확장을 시켜서 한번 연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관련된 플랫폼도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 이제 K큐어에서 제공하는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우선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구 의료질 평가에 관련된 그 전체적인 그런 개요는 다음과 같고요. 그 네 번째는 사실 이제 두 번째 방법론에서 파생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상 모집단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에, 그러니까 우리 집단에서 고령화 집단이 많잖아요. 그러면 요 의료질을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나이가 어려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간단한 그런 가정에서 해보면 지금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검은색이 그 젊은 집단이고요. 근데 이제 옛날 기법을 받은 거고 요거는 그 나이 든 집, 반대인가요? 아, 네, 맞네요. 예, 여기는 이제 그 고령자인데 최신 기법을 받은 그래서 생존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어린 집단이 최신 기법을 받았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이다.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뭐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방법들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과 이제 다양한 임상 자료를 토대로 우리 원주에 있는 그 의료 질이 서울보다 뛰어나다 혹은 뭐 비슷한 수준 이상이다라는 것을 좀 증명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생존 분석뿐만 아니라 통계학을 박사 과정으로 했기 때문에 다양한 통계 분석 지원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많은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뒤에 또 강의들이 좀 있어서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다음은 저희 소프트웨어학과의 고요한 교수님께서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남자의 미래를 바뀐다. 어떤 강의를 하실지. 네. 네, 약간 제목은 조금 어그로를 끌었죠. 날씨가 남자의 미래를 바꾼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한지 한 달 정도 된 연구 주제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연구입니다. 네. 연구 배경은 이렇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정자의 질 저하가 보고되면서 뭔가 남성 생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여기서는 정자의 농도나 뭐 운동성, 형태, 정약량 등 이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 외부 환경의 영향에 의한 요인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뭐 완벽하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논문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온이나 습도가 정자의 생성과 품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열심히 말했지만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코비드-19의 영향성을 조금 보려고 했었습니다. 코비드-19 기간 동안 일상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죠. 운동량이 감소했고 마스크를 착용했고 외부의 노출이 감소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테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렸을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조금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기간에도 기후 변화는 계속 됐었겠죠. 그리고 기후 요인이 시기별로 도대체 어떻게 정자 질에 영향을 미쳤을까를 좀 비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원래 처음 시작을 했었을 때는 코비드-19 이전 그리고 그 중간 기간 그리고 이후 시기를 조금 비교하면서 그리고 그것과 또 기온과의 어떤 정자 질에 관련이 있는 거냐 조금 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와 코비드로 인해서 어떤 남자 생식 그 건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금 보려고 했었습니다. 네,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IRB 승인을 이미 받았고요. 모든 데이터는 지금 임명 처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수집을 했었습니다. 총 6년 동안 저희가 수집을 했던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대상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불임 클리닉을 방문한 남성 전체에 대해서 일단은 왔으면 거의 대부분 정액 검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정액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2,671건의 정액 분석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원래 사실 저희가 당연히 검사를 했던 목적은 뭐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뭐 보조생식술 아니면 생식 보존의 정자 보관 같은 걸 하기 위한 건데 뭐 그걸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저희는 일단 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 중복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은 일단 동일인이 만약에 여러 번의 데이터 검사를 받은 경우는 각각 별도의 데이터를 일단은 간주해서 처리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 검사들은 뭐 변화들이 당연히 있을 거겠죠. 기상 조건이 변했을 수도 있고 코로나 기간 이전에 왔다가 중간에 왔다가 이후에 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활용해서 이 결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정액 채취 분석 방법은 뭐 다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채취 전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금욕하도록 일단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뭐 제가 안내하진 않았고요. 네, 정액 채취는 뭐 자가사정을 통해서 멸균 용기에 채취하고 1시간 이내에 분석을 했습니다. 뭐 방법 같은 경우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37도씨에서 20분간 액화해서 pH 변화, 탈수, 온도 이런 것들에 따른 변화를 최대한 최소화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분석 방법은 이렇게 정자를 모았으면 컴퓨터 보조로 정액 분석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 정액 볼륨, 정액량이 나오고요. 정자의 농도, 그리고 모틸리티라고 불리는 운동성, 그리고 정자 정상 형태의 비율, 그리고 TSC라고 하는 토탈 스펌 카운트, 총 정자 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저희가 원래 이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2018년이었기 때문에 WHO 제5판을 활용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을 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6판이 2021년에 나와서 밑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정액량이 이 정도일 때 정자 농도, 이 정자 운동성들을 토대로
정상, 비정상 여부를 구별했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이 프로토콜로, 동일 프로토콜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숙련된 검사자 2명이 동일 프로토콜로 분석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상 데이터에 대한 분석인데요. 기상 데이터는 저희 기상청의 기상자료 포털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기상 변수는 모든 데이터가 섭씨랑 상대 습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평균 기준의 일일값을 현재 사용을 했었습니다. 각 환자의 정액 채취일 그리고 기준으로 동일 날짜의 기후 정보를 최대한 매칭을 했고요. 일평균, 일최저, 최고, 일평균, 일최소, 상대 습도 이 모든 것들을 일단 저희는 구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출 기간이 중요할 텐데요. 사정일을 기준으로 0부터 90일 사이, 그리고 70일부터 90일 사이를 정자의 주요 생성 단계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다른 연구, 비슷한 연구들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시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코로나 분석이 원래 연구의 최초 목적이었기 때문에 국가적 코로나 전환점을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을 2020년 2월 28일까지, 그리고 코로나 기간을 해당 기간부터 22년 8월 31일까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9월 1일부터로 살펴봤었습니다. 네, 이 통계 분석 방법은 저희가 분석 목적은 뭐 사정일 기준으로 70일 전이나 90일 전 이런 것들을 다 모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기후와 결과적으로 이 정자의 질, 정액량이나 농도나 운동성이나 형태, 그리고 총 정자 수가 도대체 어떻게 변화했냐를 분석을 했는데, 일단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 데이터 처리였었습니다. 데이터를 6년 동안 저희가 모으다 보니까 이게 그 연구 간호사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모았는데 당연히 그분들이 그때 동안 계속 많이 바뀌었겠죠.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를 모았던 형태가 다 다릅니다. 엑셀의 시트도 다른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문자로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숫자로 하신 분도 있는데, 뭐 극소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냥 저희가 다 소수를 일괄적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측 값은 분석 전에 최대한 제거를 했고 연령은 공변량으로 보정을 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사용을 했던 것이 파이썬이라는 도구입니다. 상관 분석은 저희는 스페어만 상관 분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기온과 습도와 그리고 정자 지표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보고 싶었고요. 로지스터 회귀 분석 역시 정자 지표의 비정상 여부와 기후나 습도가 도대체 어떻게 달라지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네, 일반화 선형 모델 GLM이라는 모델도 사용을 했는데요. 정자 지표를 연속 변수로 분석할 경우에 사용을 했습니다. 뭐 TD 기반의 GLM이란 걸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LMM이라고 하는 선형 혼합 모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3회 이상 반복 검사한 대상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조금 차이를 보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통계 유의성은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저희가 p-value가 항상 0.05보다 낮은지를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 2671건이나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좀 유의미한 결과들을 우리가 모았는지, 뭔가 편향된 결과를 모았는지를 조금 알기 위해서 한번 좀 기술 통계를 한번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2671건이고요. 1287명의 대상자로부터 수집됐습니다. 최소 한 번부터 8번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최소 거의 중앙값은 2번 정도 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 대상자의 반복 측정 자료는 개인 내 변화 분석이나 지연된 환경 모델링을 위해서 일단은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p-value 같은 경우는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샤피로 윌크 테스트를 보니까 어느 정도 정규성을 보여준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이렇게 보여주는 일인데 이게 일단 좀 저희 생각보다 좀 아쉽게 나와서 바로 논문을 이걸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코로나 기간 동안이 뭐 정액량이라든지 뭐 TSC 같은 경우가 뭐 엄청나게 좀 차이가 조금은 날 줄 알았는데, 뭐 정액량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TSC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이 오히려 더 높더라고요. 코로나 이전보다. 그래서 뭐 집안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잘 지냈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는 사실 이 논문에서, 이 연구에서는 아마 그렇게 막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게 주제였는데 이걸 많이 못 사용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보려고 했던 부분들은 이제 오른쪽에 표를 보면 왼쪽에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90일부터 다뤘냐 아니면 70일부터를 다뤘냐라는 거고요. 왼쪽이 오즈비 그리고 95% 신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이 p-valu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와 과연 기후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에 대해서
얼마나 연관성을 주는지를 좀 살펴봤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0부터 90일 사이에는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상 형태의 비정상 가능성이 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0일에서 90일 사이에는 기온, 온도, 기온과 습도 모두가 정상 형태의 비정상 가능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즉, 습도나 기온이 높을수록 비정상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코로나 기간 중에만 한번 저희가 한번 그래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그때 기온이나 습도, 정자 지표 간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었을 때 정자의 농도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아질수록 감소하게 되고 총 정자수 역시 기온이 높아질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아까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비정상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기온이 높아지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그 비율 자체가 낮아지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중에 했던 연구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정자 지표에서 농도나 정자수 역시 이렇게 살펴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저희가 궁금해서 한번 그래서 계절로도 조금 분석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계절이라는 것 자체가 온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봄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단은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정자 농도나 정자수 모두 여름, 가을, 겨울에서 모두 다 감소를 하더라고요. 즉 봄에 비해서 다른 계절에 의해서 정자의 질이 저하되는 경향성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실험을 했었는데 뭐 특별히 잘 보이지 않아서 일단 여기 실험 세팅에서는 생략했습니다. 네, 그리고 3회 이상 반복 검사한 대상자에 대해서 정자 농도와 이 기후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는지도 한번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한두 번 한 사람이 아니라 3번 이상 한 사람들도 과연 이게 우리가 그냥 우연찮게 그 시기에 좀 정자가 튼튼한 사람들이 모인 건지 아니면 동일한 사람들이 와도 달라지는지를 좀 궁금해서 저희도 좀 살펴봤었는데요. 일평균 기온으로 봤을 때 일평균, 일최고, 일최저 기온이 높을수록 정자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이건 아쉽게도 습도에 대해서는 이걸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날씨가 남자의 어떤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봤었을 땐 어떻게 보면 약간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결과는 나오기는 했습니다. 평균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자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연구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데이터를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데이터스럽긴 한데 뭔가 데이터가 정리도 안 돼 있고 어떤 그 사람들이 쓰고 싶은 대로 썼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연구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실에서 더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 저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8년 동안의 데이터, 8년 동안 연구 간호사들이 열심히 모았던 데이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개성을 표출했던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딱 봤었을 때 그걸 저희가 자동적으로 좀 뭔가 자동적으로 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좀 플랫폼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런 거 개발할 때 아까 뭐 샤피로 윌크 테스트로 검정을 했다, 무슨 GLM을 썼다, LMM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걸 다 알고 있어서 쓴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저희가 책으로 공부를 하고 GPT로 다시 공부를 하고 이걸로 안 되겠구나 해서 GPT 결제까지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프롬프트로 던진 걸 어차피 내가 던질 프롬프트를 미리 좀 짜놓으면 되지 않을까? 의료 데이터가 아무리 다양해도 어느 정도는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음은 저희 유기봉 교수님이라고 저희 소프트웨어 융합 과학 대학이 10개가 넘는 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저희 의공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있고 지금 말한 소프트웨어 학과가 있고 여기는 보건행정학과가 있고 뭐 치위생학과도 있고 물리학, 물리치료학과 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그 10개 이상의 그 과를 이제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할 텐데 지금은 대표 주자로 유기병 교수님이 이제 연수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바로 오자마자 저희 강의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에 저희 유기병 교수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기봉이라고 합니다. 강의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고요. 그냥 하고 있는 거 소개하고 저도 이제 같이 여러 가지 협업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오늘 신청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선 뭐 간단하게 저 소개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학부는 컴공을 이제 전공을 했고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박사는 보건 정책 및 관리 신촌의과대학 쪽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주로 제가 하는 거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전에 했었던 거는 보건 정책 및 관리, 뭐 수가제도 변했을 때 아니면 각종 제도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효과평가 주로 했었고 건강 결정적인 연구를 주로 했었는데 제가 한 23년쯤부터 이제 우리 이태식 교수님하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제가 질병 네트워크 그 다음에 질병 예측 모형 쪽을 좀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은 최종 목적은 마이데이터를 잘 쓰자, 마이데이터로 건강 위험을 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쪽 연구를 좀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저는 이제 약간 홍보하자면 뭐 빅데이터 연구 비상근 전문위원 해가지고 현재 전수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나 이제 제가 랩업을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질병 네트워크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질병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뭐 질병과 유전자, 질병과 단백질, 질병과 약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고 뭐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한다라든가 그런 연구를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2007년에 나온 휴먼 디스 네트워크 푸나스에서 나온 거가 시작이 됐었고요. 저게 한번 꽝 터지고 네이처 제네틱스에 관련된 논문들이 쭉쭉쭉 실리기 시작하면서 2012년에 하버드에서 디비전 오브 네트워크 메디슨이라고 하버드 의과대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네트워크 메디슨이 쭉 이 네트워크 의학이라는 관련 분야가 쭉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주목을 했던 거는 디지스 프로그레션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질병과 질병의 발생관의 연관성을 네트워크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2024년도에 여기에 대한 선도 그룹에 가가지고 이제 1년 동안 그 연구년을 보냈고요. 그 한 2년 정도 지금 이쪽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병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는 질병과 유전자 등 바이오 인포메틱스 관련된 이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주로 제가 하는 거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 상에서 워시아웃 등 각종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만큼 제거하고요. 다는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쨌건 제거할 수 있는 만큼 제거하고 모든 질병과 질병의 연관성을 분석을 하고 그것을 네트워크로 만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활용하자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하면 이와 같이 이제 이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요. 여기는 노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질병의 뭐 여러 가지 예방관리 정책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예측 모형을 만든다든지 그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연구년 보냈던 노스이스턴 유니버시티의 바라바시랩 쪽에서 이제 같이 거기 있는 연구원들과 좀 같이 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거에 관련된 이제 세계적 선도 그룹이 크게 세 팀이 있습니다. 노스이스턴 유니버시티, 그다음 유니버시티 오브 코펜하겐, 유니버시티 오브 메디컬 유니버시티 오브 비엔나 해가지고 같이 협업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스트리아 팀도 오스트리아에 있는 전수자를 이용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쪽 같이 해서 이제 프로포저도 쓰고 지금 그렇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네트워크 메디슨은 네트워크 프리벤티브 메디슨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퍼딜렉스라는 관점에서 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부적인 관점은 이 분석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건강보험 청구 자료 상에 있는 전수 자료를 연령 성별로 층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워시아웃으로 해가지고 이 나름대로 사용되는 발생이라고 하는 관점만 놔두고 모든 질병상을 선행, 후행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화성 분석 돌리고 IPW로 해가지고 분석을 돌려가지고 질병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묻고 그다음 그것을 네트워크로 구축한다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홍보하고 싶은 건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구축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 소스가 하나하나 질병이고요. 타겟도 하나하나 질병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연령성별 층화된 질병 코드가 되겠는데 각각의 이 연령성별 층화된 질병 코드 간의 렐러티브 리스크라든가 어트리뷰터블 리스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뭐 기대 뭐 전이 확률 등등 이런 것들을 쭉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방정책 관리 모형 쪽에다가 이제 좀 근거로 사용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가지고 약간의 난리지 그래프로서 여러 가지 뭐 예측 모형을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통계로서 5천만 명 가지고 2012년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이런 것들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간단한 시각화인데 여기서 있는 노드 하나하나가 이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노드의 크기는 의료비를 얼마나 썼는지 1인당 평균 의료비 그 심결요양급여 비용 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0세부터 해가지고 80세, 89세 이상이 되는데 80세입니다. 80세 이상까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쭉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디지즈 트라젝토리라고 해가지고 0세부터 80세까지 어떤 식으로 질병이 연결이 되는지 그러한 질병의 궤적 같은 것도 분석이 가능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질병의 진행 양상을 약간 이제 보건학적 관점, 보건 관리의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네트워크 구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로 어떤 질병들이 이 질병의 전파 양상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은 것도 이제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령대별로 그래서 어떤 질환들이 좀 중요하냐라는 것도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 같은 경우에 약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사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때 정신과적 질환이 정말 뭐 문제가 많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질병과 질병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이 다른 질병의 연결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가를 딱 펼쳐놓고 보니까는 특히 여성 쪽에서 안 그래도 여성 쪽 분들이 정신질환이 좀 더 많이 그런 거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다른 질환들의 연결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주로 이와 같은 뭐 기분 정동장애라든가 신경성 그다음에 뭐 치매 이런 질환들이 그러니까 정신과적 질환들이 되게 많이 중간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60대에서의 기분 정동장애 이것을 조울증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어떤 질환들이 주로 연관되는지, 그다음 그 이후에는 주로 어떤 질환이 연관되는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제안하려고 하는 거는 2차 예방이나 3차 예방 관점에 갈 때 이런 것에 이제 치매를 가기 전에 60대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정책 관리를 취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비용 효과 분석 같은 걸 할 때 보통 우리가 비용 효과 분석을 할 때 다이렉트 메디컬 코스트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다이렉트 메디컬 코스트는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면은 모든 질병과 질병 간의 전이 확률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질병의 인다이렉트 메디컬 코스트 해가지고 질병의 어떤 하나 질병이 있을 때 파급 효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재원일수적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산출해가지고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체 환자 기준 연령대별 파급 효과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순위를 좀 이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악화 모형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예방 사업이든 뭔가의 보건 정책 및 관리 사업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아웃컴으로 보는 것이 이제 보통 의료비라든가 뭐 의료 이용 뭐 재입원 약간 그런 식으로 보통 평가를 하는데 핵심은 현재 질환에서 다음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어떻게 아느냐가 좀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특정 질환이 있으면 그 다음 연관된 합병증이 뭐다라고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전체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것도 있고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보다 더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다음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일종의 건강 악화 모형 으로서 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했었던 기존 선행 연구, 의료비가 높아지는데 정말로 이 의료비가 높아진 거에 맞춰가지고 건강 악화도 되느냐도 같이 살펴본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앞서 질병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은 개개인이 건강 악화되는 거를 좀 더 진단 코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팔로우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질병 네트워크는 이제 여기까지가 작년에 건강보험공단 전문위원 연구하면서 보고 썼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이 질병 네트워크를 날리지 그래프로서 해가지고 인베딩 해가지고 이제 그 예측 모형을 쓴다라든가 그런 식의 좀 활용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선생님도 아마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청구 자료의 한계가 좀 크긴 크죠. 네, 청구 자료의 한계가 크기는 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워시아웃 처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최대한 로버스트한 방법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네, 유의 수준도 저희가 한 10의 마이너스 P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로 엄청나게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나름대로 이제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들 연구하시는 백데이터로 살생할 수 있을 거라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질병 네트워크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목적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마이데이터를 위한 의료마이데이터 상에서 건강 위험을 예측하자라는 관점에서 이런 예측 모형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웃컴은 치매 발생으로 했습니다. 치매 발생을 했었고, 청구 자료 상에 있었던 네, 의료 이용 데이터 검진, 그 다음에 뭐 행위, 숙각 코드, 그 다음에 진단 코드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딥러닝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례군이 약 55만 명, 대조군 100만 명 층화 추출해가지고 딥러닝을 돌렸습니다. 이 앞서 질병 네트워크를 이것 때문에 돌렸다라고 했었는데, 이 상병 내역에 대해서 네, 이게 아무래도 앞서와 같은 날리지 그래프가 있으면 좀 더 예측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 질병 네트워크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이거 봤을 때, 이제 6개월 후 치매 발생, 24개월 치매 발생 했을 때 AUC가 0.87, 0.7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마 선생님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 모형을 의료마이데이터에다가 올리면은, 의료마이데이터에다가 올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엄청나게 적은 비용으로 사람의 건강 위험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확률에 대한 컷오프를 쫙 높여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개개인의 이 PPV가 훨씬 PPV를 이제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은 환자의 불만을 좀 더 적게 하면서 건강 위험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활용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치매 예측 모형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의외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검진이라든가 그 선행 질병 이제 진단 코드 그런 거가 좀 더 예측에 많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의외로 의료비에 대한 궤적 그래프가 이게 쫙 벌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컨트롤군의 의료비의 이용 추세고요. 이 빨간 게 이제 케이스군 치매 발생자의 의료비 그거가 되겠고, 그다음 여기 끝에는 네스트 케이스 컨트롤로 매칭을 해가지고 과거 2년간의 의료비의 궤적을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의료비에 대해 가지고 모먼텀 이 기울기가 얼마나 높게 오르냐에 따라 가지고 치매 발생에 대한 예측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해저드 레시오가 꽤 높게 나오는 걸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마이데이터에 이제 우리가 건강 위험을 보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을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의료마이데이터 하시는 분 계시면은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쪽 병원의 인력들입니다. 저희 양세형 교수님께서 저희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 황사원 박사님 먼저 죄송합니다. 황사원 박사님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장을 하고 계시고 저희 TF팀에 또 있으신 황사원 교수님이고 오늘 연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정밀의학과 황상환이라고 합니다. 네. 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다들 IRB, DRB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신 분들 같아서 짧게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저희 기관에 이러한 윤리 기구가 있다라는 걸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자 그 내용과 함께 데이터를 어떻게 조금 더 표준시켜 가지고 분석하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의료 데이터 활용의 체계적 접근인데요. 제가 병원을 소개하기 여기 많은 분들 앞에서 참 민망한데 59년에 개원을 했고요. 지금 835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여러 가지 많은 인프라가 있고요. 실제 이제 진료과 수가 40개가 넘고 진료 과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부에서 저희와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겠다, 혹은 데이터를 분석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과가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고
이렇게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누적 환자 수가 140만 명인데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저희 기관을 방문했던 모든 환자를 이제 한 명으로 10번을 방문하건 100번을 방문하건 한 명으로 봤을 때 약 140만 명이 됩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방문을 한 번 이상 할 때마다 방문하는 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진료, 처치, 처방들 다 하고 나면 거기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사례는 뒤에 CDM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IRB를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IRB를 통과를 할 때 요즘은 이제 데이터 관련된 부분도 같이 심의를 합니다. DRB라고 해서 데이터 심의를 하는데 이제 이 데이터는 원내에서 연구할 때는 괜찮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내용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외부에 나갈 때 반출이 될 때 이 DRB를 꼭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과될 때는 꼭 안전한 이제 USB나 그런 클로즈드 네트워크 내에서 꼭 가져가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반출이 됐을 때 그 모든 책임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 연구를 수행하는 그 기관에 이제 종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IRB를 신청을 하는데요. 그때 같이 이제 DRB를 함께 신청을 합니다. DRB는 정보전략팀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지금 허남준 선생님께서 이 작업을 같이 해주시고 있고 그 평가가 진행이 되면 이 모든 이제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면 그 의료연구실에서 데이터를 생성을 해가지고 그 반출을 시켜줍니다. 반출을 할 때는 USB나 외장 하드 혹은 네트워크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기업에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고 하면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 때 주로 신청을 하고요. 원내에서 어떤 이제 만약 DRB를 통과하지 않고 어떤 분석을 하고 싶은데 보통은 이제 병원 내에서 하는데 그런 인프라가 좀 필요하고 외부와 같이 연구를 하더라도 데이터가 외부에 나가서 분석할 때 조금 안심하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는 저희 종합관 1층에 보면 안심활용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많은 비용을 들이고 국가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구축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데이터를 넣고 분석을 하면 GPU 외부에서 봤을 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름 1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공지능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활용 신청 절차는 향후에 요 강의 자료, 발표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를 신청을 IRB하고 같이 신청을 하고 이 검토 과정은 IRB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비식별화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만큼 추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서로 이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DRB를 이제 심의를 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승인인지 아니면 조건부 승인인지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연구를 하면 무조건 IRB를 일단은 쓰긴 써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심의 여부는 외부로 나가기 전에는 굳이 DRB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제공 데이터에 따라서 이 DRB 여부도 달라집니다. 개인정보가 있느냐, 감염 데이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제공 기준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OCS랑 원내 연구로 이렇게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또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안심활용센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6개월짜리 과제로 진행됐습니다. 그 종합관 1층에 이 환경을 구축을 하고 폐쇄망을 구축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온라인 폐쇄망도 구축하고자 했는데 이건 위험이 너무 커서 일단 온라인은 구축하지는 않았고요. 오프라인만 구축을 했는데 종합관에는 자리가 4개가 있고요. 지하 빌딩에 자리가 16개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내부에서 폐쇄된 환경에서 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종합관에 있는 서버에 들어갈 것이고요. 서버가 프로세스가 괜찮습니다. 저희 약 20억 들여서 그 구축을 해놓은 것이라서 성능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안심활용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일부 샘플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연계해서 이제 라이프로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에도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요. 그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그 플랫폼에 대한 링크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저희와 IRB, DRB를 쓰고 각 기관에 반출을 해서 사용을 하건 아니면 안심활용센터에서 분석을 하건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심활용 이용 신청 절차는 이와 같은데요. 신청서를 내면 내부에서
그 이제 검토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서버에 얼마만큼 공간을 할당을 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넣고 분석을 하면 되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여기 똑같이 이제 9 to 6로 이렇게 분석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유 교수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저희의 그 이제 건보와 심평형 데이터 신청하는 양을 좀 늘려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공간을 따로 같이 연결해서 분석하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전산실처럼 이렇게 폐쇄된 환경도 갖춰져 있고 하원 학습기 돌아가고 있고 24시간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 출입 기록을 작성을 하면 되니까 그건 언제든지 규정은 저희가 알아서 적절히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심노동센터 구성도에 대한 그림이고요. PC, 서버, 자리 등등 다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원내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 IRB, DRB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시고 적절한 절차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병원에서 차세대 시스템을 만들면서 CDW를 같이 구축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DW를 구축하는 목적 자체는 원내 데이터를 좀 편하게 추출하고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데이터에 대한 클렌징이나 이런 표준화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CD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 병원의 데이터만 표준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사람들의 모두 꿈인데 대부분의 모든 기관들이 병원들이 공통의 데이터를 가지고 공통의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함께 분석을 하면 어떤가 그리고 통합을 하면 어떤가라는 꿈을 꿉니다. 물론 의료 데이터가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공통의 환경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이 여기 있는 CDM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 병원 간의 OCS, 팍스 구성 다 다릅니다. 그 벤더사들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조조차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서로 기관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기술적인 이슈, 법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일단 표준화시키고 그 분석했던 결과만 공유를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건 접근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대한민국의 약 50개 이상 기관이 CDM으로 변환을 해놓았는데요. 이 50개 이상의 기관은 모두 다 공통의 테이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가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는데 그 말은 저희가 어떤 분석 코드를 가지고 다른 기관에 CDM 구축된 다른 곳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거기서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기관의 인시던스 레이시 얼마가 나왔다. 그럼 그 코드를 이제 고려대병원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똑같이 그 비율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통합을 해보면 다기관 공동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창기 CDM 초창기에 여러 논문을 썼을 때 란셋지라든지 여러 좀 괜찮은 학회지 저널에 좀 많이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찾아보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원본은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고 추출하는 과정, ETL 과정을 거쳐가지고 CDM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피더넷이라고 하는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여기 플랫폼 내에서 분석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실행을 누르면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자 했던 기관에 그 코드가 전달이 되고 분석 결과가 다 취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CDM을 변환을 하고 같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그런 기관들이 전 세계에 약 3,000개 이상 되는 기관이 있고요. 각각 다 공통 모델로 변환을 해놓았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약 50개 이상의 기관이 이렇게 변환을 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변환된 기관의 데이터들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 저희 기관도 이제 매달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하는 루틴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 아까 방문 환자 수가 140만 명이라고 했는데 CDM으로 변환된 데이터가 약 100만 명 수준으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 데이터는 코드화가 잘 되어 있는 저희 보통 KCD9이나 뭐 8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그 코드 기반으로 루틴하게 변환된 자료만 이렇게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각 과 40개가 넘는 과에서 특화된 데이터를 변환하지 않았음에도 약 100만 명 이상의 데이터가 변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지금
이비인후과와 정형외과에서 이 CDM으로 변환하는 작업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변환을 하고 나면 데이터가 얼마가 늘어날지는 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구조를 바로 아실 텐데 CDM이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 수입니다. 여기 펄슨 부분을 보면 약 100만 명이 있고요. 코스트 부분에 약 6억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 테이블별로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 수에 대한 이 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기관 데이터 한 10%, 20% 변환했을 때 이 정도 내용일 거라서 이제 각 과별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 자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연구 자유지대라고 해서 CDM을 변환했던 기관이 50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각자 서로 공동 연구를 하자고 팀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 팀에서 한 기관이 IRB를 쓰면 다른 기관도 그 IRB에 따라서 이렇게 심의를 면제를 해준다거나 승인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개념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아직 동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이렇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를 않아서 일단은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같이 연구 자유지대에 참여해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이제 CDM 연구를 할 때는 한 기관이 받고 나면 이제 연구를 진행하기 좀 편해질 텐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CDM 데이터 자체가 비식별화가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가 정말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 데이터를 어디 바깥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 일반인들이나 저희도 사실 변환했던 사람도 무엇인지 알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이유는 수치로 나간다기보다 그 수치와 매핑되어 있는 그 ICD나 Rx놈이나 로잉크라고 하는 그런 사전에 있는 코드 값으로 변환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을 모두 알아야 되고 알아서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모두 알기 어렵고 개인의 정보를 매핑을 시킬 수가 애초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RFG MOU 되어 있는 기관들 목록이 이 이상 있고요. 이게 1년쯤 전 자료일 듯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기관 의료 데이터 통합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규제 샌드박스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등등에 물어봤습니다. IRB를 해야 되는지 DRB를 해야 되는지 물어봤을 때 대부분 규제 없고 의견 없고 각 기관의 룰을 따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심의 면제 혹은 신속 심의가 가능하다라는 데이터라고 이렇게 복지부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유권 해석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별로 이건 또 내부에서 회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라니티딘 이슈 있었을 때 이제 H1 블로커가 어떻게 암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라니티딘이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암의 발생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간단하게 해봤을 때 그 의미가 있다라고 1000명 중에 한 3명, 30명 정도가 이런 발생을 하더라라는 걸 저희 기관 데이터로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은 이렇게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있다 없다는 판단하기 조금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몇 번의 클릭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진입 장벽이 조금 있어서 약간 학습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하는 그 교육 그 계획을 분기마다 한 번씩 할 예정으로 지금 의과학 연구처장님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을 하면 최소한 3시간에서 6시간 하루 반나절 정도는 좀 써야 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필요하시면 금요일이나 토요일로 한번 잡아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변환했을 때 테이블 구조인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테이블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건 교육 시간에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구조인지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요. 표준 코드를 매핑한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약 200개의 표준 사전을 매핑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약품에 대한 건 이제 그 코드로 매핑을 해서 그걸 컨셉이라는 것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앞에 잠깐 스쳐가면서 말씀드렸던 저희 라이프로그에서 생성되는 그런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샘플 소스들은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빅데이터인가 700기가가 빅데이터인가라고는 하지만 저희 전부 텍스트 데이터이고요.
저 MRI나 그리고 영상 데이터는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는 확실히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신청을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예, 시간 좀 많이 썼는데 그 원래 데이터는 지금 CDM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변환하고 있고요. 이 CDM 기반으로 CDW를 만드는 것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료정보실과 의학연구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저희가 차세대로 변환이 되면 이제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활용이 이제 화두가 될 것이라서 그 자료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따로 CDW를 구축하는 걸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이제 원내에 있는 자료들과 연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모바일 시스템이나 분석 시스템들을 조금 더 손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이걸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면서 저희 의과대학 학장님께서 또 참여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여기 많은 분들이 오신 잠깐만 짧게 한 번만 네, 클로징 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빅데이터였습니다. 제가 그 연수를 2011년하고 13년 사이에 합킨스 가서 제가 그 MPH 워크를 했어요. 그래서 코호트 연구 고상백 교수님 계신가요? 같이 한 4, 5년 하고 한 10년 했죠. 10년 하다가 최근에는 뭐 보직하느라고 연구를 못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요번에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많이 배웠고 여기 또 선생님들 연구하시는 거가 아주 어드밴스된 거라서 저도 많이 좀 찾아뵙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한테는 뜻깊은 자리였는데 다른 선생님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